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단백질 섭취가 건강한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암이나 당뇨병을 포함한 11가지 주요 만성 질환이나 기억력 또는 신체 장애가 없고 정신 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건강한 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여러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제품 및 식물성 단백질은 위험이 낮고 노년기 정신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메커니즘은 복잡하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해로울까요? 우리는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줄이는데 단백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 쉐이크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역효과를 낼까요? 20세기 초 북극 탐험가 비랄무르 스테판소는 총 5년 동안 고기만 먹었습니다. 즉 그의 식단은 약 80%의 지방과 20%의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20년 후 그는 1928년 뉴욕 벨뷰 병원에서 1년 동안 진행된 실험의 일환으로 육류만 먹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스테판소는 인간이 육류만 먹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두 환경에서 모두 지방이 없는 살코기만 먹다가 금세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토끼 굶주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단백질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는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 섭취량을 늘린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전형적인 미국식 식단으로 돌아온 후 건강이 악화되어 83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 식단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초기 실험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킨 몇 안 되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지만 단백질 보충제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양이 위험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품질의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비만율이 2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흰빵 대신 현미 및 통밀빵을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울바, 시리얼부터 수프까지 단백질 강화 식품이 슈퍼마켓 진열대를 장악하는 등 단백질이 건강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단백질 보충제 시장 규모가 30조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신체가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유제품, 육류, 달걀, 생선,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 다음 간에서 신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분류합니다.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특별히 활동적이지 않은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에 약 0.7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55g, 여성은 45g, 즉 손바닥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견과류 또는 콩류 2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여 탈모, 피부 발진,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생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랫동안 근육 형성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유발하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분해되는 양보다 합성되는 양이 적어져서 근육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충제 브랜드들은 근육 조직의 성장과 회복을 돕기 위해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라고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치즈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류신이 풍부한 유청 단백질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영국인들은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 한 달 평균 26만 원을 사용했으며 그중 약 13만 원은 단백질 보충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밀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백질 바와 쉐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 분석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면 재지방량과 하체 근력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악력과 같은 다른 근력 테스트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해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운동 후 근육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와 헬스장 이용자들이 운동 후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보충제와 스무디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털링 대학교의 스포츠 교수인 케빈 팁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1일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굳이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충제는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일 뿐이지만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단백질은 보충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프로틴 바는 실제로는 단지 약간의 단백질이 추가된 캔디바에 불과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팁트는 유청 단백질과 같은 제품이 과대 포장된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면, 스트레스, 식단 등 다른 변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단백질 추가 섭취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백질은 보충제 대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팁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의 인체생리학 교수인 그레이엄 클로즈는 1일 단백질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운동선수와 같은 일부 예외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인구 집단은 바로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각이 짭짤한 맛보다 단맛을 선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보다는 단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캐슬 대학교의 스포츠 및 운동과학 교수인 엠마 스티븐스는 식품 회사와 협력하여 비스킷과 같이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간식에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허약해지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클로즈는 노인의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약 1.2g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단백질은 오랫동안 체중 감량과 연관되어 왔으며 팔레오와 애킨스 같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 때문에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MRI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아침 식사가 나중에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버딘 대학교의 알렉스 존스톤은 단백질이 포만감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토스트에 콩을 얹은 아침 식사나 유제품 스무디와 같은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옹호하지 않으며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존스톤은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지방 30%로 구성된 고단백, 중간 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하는데 이는 평균 식단이 단백질 15%, 탄수화물 55%, 지방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닭고기나 생선 같은 살코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량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붉은 고기는 암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경우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곰팡이에서 추출한 마이코프로테인과 같이 육류가 아닌 건강한 단백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놀론에는 이러한 유형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이 독특한 구성이 제2형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포만감과 인슐린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팀은 마이코프로테인 식단과 닭고기 식단을 비교한 결과 퀴놀론을 섭취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가 동일한 당 조절에 도달했지만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의 필요량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연구진은 건강한 지원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에 육류, 생선 또는 마이코프로틴을 주 단백질 공급원으로 하는 일주일간의 식단을 제공하고 신체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코프로테인 식단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액에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의 위험이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뿐만 아니라 유제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가장 유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48,000명 이상의 여성 NHS 간호사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건강한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암이나 당뇨병을 포함한 11가지 주요 만성 질환이나 기억력 또는 신체 장애가 없고 정신 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건강한 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간호사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여러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제품 및 식물성 단백질은 위험이 낮고 노년기 정신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메커니즘은 복잡하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나쁠까요? 다행히도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백질 섭취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그 상한선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팁턴은 말합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과 뼈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미미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많은 단백질 보충제에는 팽만감 가스,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 탄수화물인 포드맵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보충제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라고 조언합니다. 종종 칼로리가 매우 높고 설탕 형태의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단백질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몸에 나쁜 영향은 적지만 더 나쁜 점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고가 제품에 빠지는 일입니다. 고단백질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고단백질이지도 않으며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낭비이며 그 대부분은 오줌으로 나온다라고 존스톤은 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식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